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또 강의한 처음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는 제가 강동선 ABA 연구소라고 따로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 2월까지는 꿈트리에 있다가 그리고 사천에서 제가 그냥 아동 발달 연구소도 했었고요. 저는 원래 특수교사 출신입니다. 창원대에서 특수교육 이제 석박사 다 하고 국제대 겸임교수 하다가 국제대가 없어졌거든요. 들이댔었고 저는 이제 특수교사이면서 아까 ABA라고 하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ABA는 이제 학문인데 BCBA라고 하는 거기에 D라고 하는 이제 박사급의 행동 분석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자격증으로 뭘 하느냐라고 하면은 오늘도 제가 주제로 가져온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은 문제행동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문제행동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도전행동이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행동이라는 용어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그러면 바뀌었는데 왜 소장님은 저렇게 문제행동 가져왔느냐 하면 제가 아마 지금 이야기하면서 도전행동 이야기하면 저게 뭐야? 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대중이 가장 많이 인식하는 그 용어를 가져오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서 저희 교육 쪽이나 저희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도전행동이라고 하고 서울에서는 최근에 어려운 행동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그 용어보다는 그래도 지금 바뀌었지만은 문제행동이라는 용어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런 패러다임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동을 보는 패러다임도 변했고요. 예전에는 정말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이런 문제행동을 보이면은 학교에 오지 마라. 안 그러면은 그게 학폭위로 연결돼 가지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라. 그리 안 되면은 최근에는 이제 교권 보호라고 해서 순회 교육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은 또 많이 힘들다고 봐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는 너무 잘하는데 학교나 다른 데 적응이 안 되는 아이다라고 했을 때 가정에서 조금 하면서 전환을 해보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학교에서 그게 오히려 더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 학교에서 이런 문제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워 가지고 이게 교권 보호로 인해 가지고 순회교육으로 돌려버리면은 이 가정에서의 어려움도 또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를 어려워하는데 계속 유지하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정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반적으로 가정이나 학교나 안 그러면 이 적응하기 위한 때로는 성인이 되었을 때 정말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행동이 어려울 때 다른 데 못 가요. 솔직히 말하면 못 가요. 못 가고 결국에는 에이 시설이나 보호하는 데는 갈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하겠지만은 그쪽에서도 규정이 있습니다. 문제 행동이 심하면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행동이라는 거는 참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어렵고요. 지금은 통합교육이라고 해서 학교에 특수학급이나 이렇게 장애 학생들, 아니면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다니고 있는데 다들 그래요. 우리 애가 발달은 좋다. 공부는 좀 잘하는데 우리 애는 통합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어머니 통합교육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얘가 공부는 잘하는데요. 가서 소리를 많이 지르고 돌아다니고 때로는 친구하고 욕설을 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공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통합은. 오히려 이제 오늘 간단히 이야기할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대화는 잘 안 돼요. 근데 딱히 방해도 안 해요. 근데 교실에 잘 앉아 있어. 이게 정말 교육적 통합은 아니죠. 그래도 물리적으로 통합을 하는데 그래도 그대로 고등학교까지 잘 가요. 근데 말도 잘하고 오히려 더 잘해요. 희한한 말 썼다가 이런 말 썼다가 저런 말 썼다가 너 이거 아니야? 계속 말 걸고 저기 사회성인지 어떤 건지 우리가 고민할 정도의 여러 가지 행동을 보이는데 그럴 때 다른 친구들하고나 선생님하고의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은 결국에는 통합이 안 된다. 이 통합은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기관 이용이 안 된다.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을 가져야 되고 어떤 기관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발달 때문에 안 되는 거 최근에 많이 없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복지는. 많이 좋아졌는데 결국 이 행동은 안 되면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학교나 안 그러면 때로는 성인 기관에 이런 발달 그리고 행동 관련해서 특히 이제 문제 행동과 관련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게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는 거의 이제 평일에는 아침에 울산 갔다가 양산 갔다가 뭐 경북 갔다가 계속 가요. 부모님들 교육하러 갔다가 학교 현장에 가서 학생 관찰하러 갔다가
그 선생님하고 중재했다가 부모님 상담을 했다가 이렇게 개타니고 있거든요. 그렇게 갔던 계기는 어찌 보면 지금 문제 행동 때문에 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워가지고 그게 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 사이도 되게 틀어져 있고요. 학교에서도 관리자분들도 엄청 힘들어요. 창원에 알던 관리자분이 양산에 교장선생 가셨는데 연락 오셔가지고 소장님 제발 한번 와주면 안 되냐 해서 저번 주에 갔다 왔습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님 이제 또 와이프분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런 행동의 어려움도 제가 좀 같이 상담을 했던 지금 그것도 있거든요. 그거가 비슷한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현재.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이 제가 강의한다고 해서 우리는 저 행동을 저렇게 하면 저게 다 해결되겠구나 이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행동이었으면요 저희가 중재를 하거나 학교에 오거나 이런 거 안 해요. 야단치면 되지. 야단치면 됐으면요 벌써 다 됐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문제 행동은 다 중재됐어요. 왜? 잘못하면 야단치고 잘하면 칭찬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왜 문제 행동은 더 많아졌다고 하지? 해마다 더 많아져가지고 전문가 없냐? 선생님들도 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오고 있을까요? 기존에 우리가 했던 이 방식들이 제대로 안 맞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오늘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행동을 보는 이해를 좀 하면은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재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요 없어요. 책을 봤습니다. 우리 애랑 사례가 좀 비슷한데, 우리 학교에 있는 애랑 사례가 비슷한데, 내가 들었던 옆집 애랑 사례가 비슷한데, 똑같은 발달도 보이는 것 같고, 야 언니야 이래 한번 해봐라, 쌤 이렇게 한번 해보이소. 그렇게 가지고 가져가서 딱 했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얘도 침을 뱉고 얘도 침을 뱉는데 침 뱉을 때 이렇게 해라며. 그런데 왜 얘는 침 뱉는데 얘는 됐는데 얘는 왜 안 되는 거야? 달라요. 사람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환경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요 절대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문제 행동이 최근에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문제 행동이 있을 때는 동선이, 제가 강동선이니까 동선이가 수업 시간에 소리 지르는 문제 행동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은 어머니 열심히 치료 재활을 했습니다. 유치원 때도 하고 어린이집 다니면서도 얘한테 한 달에 한 200만 원 들 정도로 이렇게 치료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발달을 시켰어요. 이 아이는 약간은 자폐성 장애에 ADHD를 가지고 있대. 그래서 이걸 최대한 하면은 그래도 학교를 특수학교가 아니라 그래도 학급에 한번 보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 하나로, 통합 가면은 또 잘 앉아 있겠지라는 그 마음 하나로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치료실에서 잘한대요. 학교에 갔습니다. 3월달 중순 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통합교육이 좀 힘들겠습니다. 특수학급 선생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완전 통합했는데 특수학급 배치로 바꿉시다. 배치 기준이 있거든요. 이게 통합을 일반 학급에 바로 들어가지 말고 학습 도움실에 좀 가는 게 어떻겠냐 이 말인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도저히 착석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은 했어요. 앉아야 된다, 앉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도저히 중재가 안 될 것 같다. 학교에서도 최근에 중재하기 상당히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중재를 잘못하면은 오히려 선생님이 학생의 학대 이런 걸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중재할 때 최근에 약간 이게 문화가 저는 100% 좋다고는 하지 않는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모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세요.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가 오히려 이게 나한테 오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힘들어져 버리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앉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앉아라. 다른 친구 다 앉아 있잖아. 혼자 또 소리 지르고 있네. 방해되잖아. 니 때문에 지금 다른 친구들 수업이 안 되잖아. 근데 니 때문에 수업 진행을 못 하겠다. 우리 보통 집에서 많이 일어난 일이죠. 니 때문에 아빠 할 일을 못 하겠다. 니 때문에 지금 엄마 뭐 해야 되는데 좀 많이 하죠. 제 집에서 있다 오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조하는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니 그 학급 선생님한테 전화해놨으니까 가라. 학급 도무치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 열고 싹 나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니 딱 자리에 앉고 안 떠들기면 들었나? 딱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행동이 문제가 동선이가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때로는 뭐 때리는 행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할 거면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동선이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그 문제를 동선이 네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들어올 수 있어. 이거예요. 너 우리랑 같이 있으려면 요 수업에 참여하려면은 소리 질러도 안 되고 앉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너는 들어올 수 있어. 그 문제는 동선이의 문제고 해결해야 되는 건 동선이가 해결해야 돼.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나가서 또 치루치 돌아다녀야 돼요. 소리 안 지르는 능력 길러야 되고 안 돌아다니는 능력 길러야 되고 그거 다 해봤는데 참 신기하게 동선이가 어쩌다가 전학을 갔어요. 다른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에 가니 선생님도 이야기했습니다. 동선이 많이 돌아다니고 수업 안 되고 하니까 초반에 단디 하이소 이랬습니다. 단디 해라고. 근데 갔는데 선생님이 진짜 단디 봤어요. 단디 딱 보고 있는데 잘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선생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잘하는데요 하니까 간 보는 겁니다. 좀 있어 보이소. 예, 예. 이래 하거든요. 또 가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잘한대요. 뭐지? 선생님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가봤어요. 보니까 규모가 좀 작은 학교였습니다. 선생님이 자주 관심도 가져줬고요. 친구들도 그냥 뭐 조금 일어서도 거기에 대해 너무 과민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해준 거예요. 이게 여기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은요. 그 행동이 오로지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 개인의 문제일까? 이거예요. 환경이 문제이진 않았을까? ADHD 그래 문제 어려워요. 학습 잘 안 됩니다. 당연해요. ADHD가 40분 앉아 있는 거는요. 우리가 4시간 앉아 있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시간은 40분으로 보이니까 우리 뭐라고 해요? 넌 40분도 못 앉아 있어 1학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의 내면에는 4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4시간 앉아 있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 내면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행동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나 수업 너무 어려워. 친구들 나한테 좀 관심 가져주면 되겠는데 선생님도 나한테 관심도 아무도 안 가져주는 것 같아.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미적인 요소를 찾아갑니다. 평소에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러니까 조용히 해라 합니다. 재밌어요. 관심 받아왔어요. 부정적인 관심인데 관심을 받아온 겁니다. 오히려 조용히 해라 했는데 조용히 안 할 요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이게 주변 사람들도 다 환경이에요. 또 행동 중에 어려움이요. 어머니, 애가 학교에서 지금 힘들어요. 우리 애 집에서는 잘하는데요. 네? 우리 집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집에서 뭐 하는데요? 뭐 오면 지 뭐 할 거 하고 태블릿 보고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예, 환경이 학교에 뭐 규칙이 생기고 뭔가 환경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환경에서 나타나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행동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소리 지르는 아이, 때리는 아이, 무는 아이, 돌아다니는 아이, 교실 이탈해서 밖에 나가는 아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 이전에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왜 나갈까? 왜 소리 지를까? 이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하는 거. 이거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요. 중재질할 필요 없어요. 지금 하시는 거 그대로 하셔도 돼요. 이 이유에 맞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근데 이유에 맞지 않게 모든 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문제니까 없애야 돼. 그래서 없애기 위해서는 ABA에서는 예전에 행동 수정이라고 할 때는요. 많이 올리려면은 칭찬으로 의한 강화, 안 그러면 좋아하는 게임기가 될 수도 있고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 이걸로 하겠죠. 감소하는 건 뭐예요? 벌입니다.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체벌이에요. 체벌이 가장 늦게 없어진 교육청이 경남이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늦게 없어졌습니다. 아무튼 체벌이 제일 하기 좋아요. 왜? 즉각적으로 눈에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앉아라, 하지 마라. 아까는 말에 안 들었다고 했는데 더 덩치 크고 더 무서운 선생님이 오니까 말 들어요. 그 다음에 갸날프고 작은 여선생님 오셨어요. 말 더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또 덩치 큰 남자 선생님 됐어요. 말 잘 들어요. 또 그 다음 여자 선생님들 말 안 들어요. 땡땡.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발달이 조금 느리거나 오늘 나오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환경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해서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체별적으로 강압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까 무서운 사람 오면 안 하고 만만한 사람 오면 하고 사람에 의한 중재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대로 1학년부터 성장했던 애가 중고등학교를 갔을 때 내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웬만한 사람이 내보다 작아 보여. 내가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더 이상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었던 이 아이는 더 이상 통제 대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규칙과 다른 걸로 아이의 행동의 원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중재를 해줘야 그게 환경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올라가지. 그렇지 않고 무슨 행동이든 하지 마. 일단 하지 마. 니 이거 하면 그거 못한다. 뺏어간다. 니 용돈 없어. 아니 니 휴대폰 가져와. 이런 식으로 뭔가 다 체벌, 그에 대한 대가 형태로만 진행되면요. 일시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 효과를 보다 보면요. 쓰는 사람이 더 많이 써요. 왜? 나도 이러면 효과를 봤거든. 더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올해 좋은 것이 내년에 안 좋고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행동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저는 행동 중재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제가 가서 하는 게 중재 전략 알려주는 거는 많이 없어요. 선생님이 파악한 부분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찾아가 보고 부모님하고 이야기해야 되면 제가 같이 이야기해주고 학생을 이야기해야 되면 같이 이야기하고 그 반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면 그 반 선생님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원인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 원인을 같이 파악해가는 게 제 일입니다. 가서 선생님 1, 2, 5번 중에 5번 쓰면 됩니다. 이 오는 게 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뭐 행동도 제가 아까 없다고 얘기했겠지만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행동을 더 과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성인 되면 다 나타나요.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결국엔 가정에 갑니다. 가정에서 돌봄이 힘들어지면은 이게 사회적 어려움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방치되어 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히 좀 다르다. 오늘은 그 기준에서 발달과 행동과 심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발달 지연,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때로는 정서행동 장애, ADHD, 후행 장애, 적대적 반항 장애, 조현증, 소화기 조현증부터 해서 틱 장애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 자세하게는 안 할 건데요. 간단하게 짚어보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발달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입니다. 발달이 왜 중요할까? 행동 중재할 때 발달이 왜 중요할까? 이걸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은 당연히 볼 겁니다. 행동을 파악하고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파악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지 내 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내 다른 애 보니까 이러니까 되더라. 한번 해봐라. 이거 안 됩니다. 우리의 이건 환경은 맞는 건지 행동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좀 봐야 되는 게 심리도 봐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앞에 두 개의 행동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으면요. 학교 특수교사나 학교 선생님들 최근에 역량 강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딱 대놓고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저한테 중재 들어올 때 이제 먼저 의뢰 사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앞에 꼭 붙는 말이 있어요. 소장님, 왜 이런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유 없이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발달도 아니고 행동이면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안에 안 들어온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겠어. 오늘 기분 좋게 왔는데 갑자기 울어. 안 그러면 갑자기 울다고 하는데 저기서 울다 웃고 막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줄 서는 것도 많이 연습하겠는데 갑자기 친구하고 또 때리고 싸우고 있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욕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심리적으로 접근을 좀 해봐야 돼요. 그 부분 같이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그냥 통계 자료인데 최근에 발달 장애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체 장애나 뇌병변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발달 장애가 뭐냐면요. 지적 장애하고 자폐성 장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적 장애, 자폐 장애가 많이 늘었다는 거 그냥 알려주려고 이렇게 할거예요. 뇌병변은 원래는 한 28만 명, 30만 명까지 갔는데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 엽산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지적 장애 다운 증후군 아이들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 제 2차 기형아 검사라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2차 기형아 검사해가지고 다운인 줄 알았다. 예를 들어서 2차 기형아 검사는 유전 검사지 다운 검사는 원래 아닌데 우리가 다운이 가장 많이 나오니 다운 검사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다운인 줄 알아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잘못된 결정을 하면 그거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모자보건법에서 처벌받아요. 근데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운 증후군 상당히 많이 주기도 하고 다운 증후군 성형 수술이 좀 많아가지고요. 또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다운증은 특유의 얼굴 표정이 있거든요. 얼굴 형태하고 우리는 입술이 짧다, 뭐 입술이 두툼하고 혀가 짧고 눈꼬리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특성을 나타내다 보니 수술을 해서 다 없애버려요. 예전에는 미국 가서 수술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더 잘해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적장애라고 하지 다운증 진짜 예전에는 지적장애하고 다운증 해놓은 데도 있거든요. 복지카드에. 근데 지금은 많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발달장애가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라고 하면은 제가 뭐 교육적 자료지만 이거 가져오면요.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 가면요. 이제 특수교육 대상이라고 해서 제가 진주에서 태어나고 진주에서 계속 살았고 결혼하고 사천으로 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진주 뭐 대하고 뭐 진주 남중에 진주 수령초등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대. 저희 다닐 때 그 학급이 있었나? 남중에는 학급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특수학급이라고 학습 도움실. 제가 특수교육 할 때도 200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군대 갔다 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때 했는데 우리 애가 가려고 하는데 특수학급이 없답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몇 학급이고 이랍니다. 학습 도움실이 한 학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학급. 이제 옥포고등학교는 네 학급이 있습니다. 울산에도 세 학급, 네 학급인데 많아요. 그래서 일반 학교인데 특수부장님이 있어요. 특수교사 부장님. 지금 한 분위기가 달라졌고요. 그리고 제가 어령에 작년에 갔을 때 요 근처죠. 제가 지나갔던 느낌도 저쪽 길이 보이던데 어령에 두 개의 일반 학교인데 유치원 병설이 두 학급이 있어요. 한 학급 일반이고 한 학급이 특수학급이에요. 두 학급인데 어령에 그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왜 많아졌을까? 지적으로 조금 지연을 보이는 아이들은 유치원 때 같이 생활 가능해요. ADHD 아이들 약간은 생활 좀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작년에 유치원만 돈 적이 있었거든요. 경남에 있는 모든 유치원, 이 행동 중재가 필요한 갔는데 10명을 갔어요. 10명. 10명이면 10학교로 간 거거든요. 10개의 그 거창 유치원 무대 다 갔거든요. 9명이 자폐성 장애예요. 9명이. 한 명이 심한 ADHD. ADHD 아이는 유치원에서 다른 애 수업하는데 옆에서 덤블링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앉아래도요. 기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안 들어요. 덤블링 하고요. 막 합니다. 선생님 잡으러 가면 재밌다고 이제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막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말고는 나머지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너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통계만 봐도요. 다 등록 안 된 거거든요. 13년도에 8,000명에서 24년도 11년 지났는데 22,000명입니다. 올해 지금 통계 보니까 한 26,000명 이상 나오더라고요. 자폐성 장애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 근데 원인은 알 수 없음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원인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수교사들은 예전에는 막 휠체어도 끌고 막 뭐 우리 보행법 외우고 점자 배우고 수어 배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 배워요. 왜? 80% 이상이 발달장애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한다고 행동 중재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예전에 수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행동 중재를 배우고 교육을 배우고 발달장애에 맞는 교육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적장애, 자폐장애, 정서행동장애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알려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도전행동하고 다른 장애도 영향이 있기는 한데 발달이 지연돼 있거나 이럴 때 지적으로나 자폐성으로나 이쪽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빨리 할게요. 앞에 부분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는 뭐 장애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행동에 좀 집중할 거라서 근데 장애나 발달에 대해서 모르고는 행동을 다 이야기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가져온 겁니다.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능이 70 이하입니다. 70이에요. 그 전 세계 뭐 지능의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130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100입니다. 100. 맞습니다. 우리가 정규분포 이렇게 그리면 100입니다. 표준하면 다 0으로 가는 거고요. 예, 제가 수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는 70이면요. 1표준 편차가 15입니다. 2표준 편차로 해가지고 70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뭐 그걸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그러면 지능이 70 이하면 다 지적장애냐?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계신데 아직도 그 문자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문자를 보면 선아 밥 먹나 이게 철자법이 틀려요. 저희 형이 이제 초등교사고 야학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야학으로 한번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그걸 못 하고 이제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아마 이게 성인 지능 검사라고 웩슬 H가 있어요. 그걸 했으면 70 이하 나올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수리 영역이나 안 그러면 우리가 맞추는 조작 능력, 동작 능력, 언어성 영역이 있거든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적 장애일까요? 왜 아닐까요? 지능이 70 이하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그걸 적응 행동이라고 해요. 예전에 사회 성숙도 검사, 지금은 적응 행동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능 하나만 보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응 행동이라는 부분이 동시에 같이 낮게 나왔을 때 이게 지적 장애다라고 봅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거짓말하면 눈빛만 봐도 알아요. 네, 그 시장에서 오래 일하셔가지고 제가 돈 딱 이투 가면 그 얼마 안에 다 바로 압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망치질도 저보다 더 잘하고요. 있으면 오히려 제가 올라가서 망치질을 해야 되는데 네가 엄마 잡아라 하면 또 어머니가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런 적응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 장애가 되려면요, 이런 적응 능력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 적응 능력은 이런 능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기능이 낮음으로 인해 가지고 개념적으로 모를 수도 있는데 사회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 보이기도 해요. 지적 장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세 가지 그런 발달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지적 장애 분들이 제일 나아요. 결과적으로 말한 겁니다. 제 말은 통합도 잘 되고요. 솔직히 친구도 많고요. 직장 생활도 잘해요. 다운 증후군 되게 사회성 좋습니다. 유연하고. 그래서 지금 저 카이 하청업체에다가 취업도 많이 시켰거든요. 정규직으로. 청소해라는데 청소 잘 못해요. 그런데 지나간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하면 약간 조폭 인터 같이 맨날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는지 아는데 또 문자 온 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사천에 다운 파이브, 다운 증후군 5명의 아이들, 다운 파이브 해가지고 저의 제자들 있어요. 예, 걔들 정말 아직도 연락하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아이들 보면 지금 다 잘하고 있어요. 사회성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성이 학년기 때는 힘들었어요. 돌 던지고 중학생인데. 그리고 최근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거는 너무 우리가 뭐 과잉 일반화, 가소 일반화 이렇게 하듯이 휴대폰이 많아지면서 이제 여성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 남성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 인스타, 최근에 제가 이제 진주에 있는 어떤 여자 고등학교에서 어머니와 상담을 했는데 인스타에 팔로우 하면은 그걸 다 나를 좋아한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마팔로우 다 한 겁니다. 마팔로우 다 하니까 채팅이 들어온대요. 채팅이 들어오는데 갔대요 또. 예, 이런 오히려 이런 친근함과 순진함, 그러다 보니까 잘 속을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남성 같은 경우도 이용당하기도 해요. 중학교 때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친구하고 너무 지내고 싶은데 친구들이 관심을 안 가져줘요. 사춘기 되면서 잘 안 가져주거든요. 애하고 맞는 애하고 가려고 하지. 초등하고 좀 달라요, 중등은. 그런데 이제 중2병 막 되고 하니까 얘는 친구하고 일하고 싶은데 버스 탈 때 친구들이 야, 얘한테 탁 이래 해봐라. 여학생한테 이래 해봐라 하면 그러면 놀아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또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수업 끝나기 전에 선생님이 하기 전에 여선생님인데 뒤에 가서 바지 벗어버려라 이래 한 거예요. 얘는 바지 벗으니까 선생님은 확 수업이 중단됐어요. 근데 친구들 다 웃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친구들 웃어주는 게 또 관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적장애 가진 분들한테는 반복적으로 뭐 이런 사회성에 대한 이게 원하는 사회성에 대한 감이 조금 낮을지는 몰라도요. 반복적으로 하고 주변에 약간의 배려와 이런 안정망만 있으면 좀 괜찮아질 수는 있어요.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은 도전 행동, 문제 행동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해요. 아, 약간 어리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어리다. 어린아이도 순진하고 잘 속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굳이 말하면 좀 낫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요. 제가 아까 70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장애가 사회적 장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의를 내리는 것이 미국의 정신지체협회, 지금은 지적장애협회거든요. 지적장애가 이전에는 정신지체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정신박약이라고 했어요. 정신박약이냐, 정신박약자. 사람 자자 썼고 이제 인자 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미국의 AAMR이라고 정신지체협회일 때 AAIDD가 아니고 그때 한번 회의를 했어요. 우리 그냥 지적장애 기준을 2표준 편차 하지 말고 그냥 1표준 편차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1표준 편차 하면 85예요. 그랬더니 미국의 인구의 30%가 지적장애 돼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30%가 돼버리면요. 이
복지부터 해야지 그 돈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돈이 안 된다 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빨리 해가지고 입표 다시 바꿔버렸어요. 그럼 그 사이에 있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적장애라 했다가 아니라 했다가. 이게 지적장애 100이라는 기준, 85, 70이라는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입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있었어요. 평가를 했고. 그런데 나는 지적장애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애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내리는 하나의 잘못된 명칭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지적장애가 되는 걸까? 말이 길어질까 제가 더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 산업화가 되면서 장애가 두드러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공업화되면서 분담이 생기고 공정이 돌아가야 되는데 한쪽이 비어버리면은 전체가 돌아가지 않으니 너는 안 되니 나와 있어 하면서 분리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분리, 대형 시설 이쪽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거는 이제 통합교육 같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저도 제 첫 제자가 근위양증이 있는 학생이었거든요. 저보다 3살 작았고 매일 학교에 들고 왔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차 타고 막 시도 저으로 가고 같이 했었는데 예전에 진짜 진주에서 졸업하고 나서 한번 만나보자고 했는데 진주에서 만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전동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카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성 박물관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이거 가져올게 해가지고 근위양증은 실조형이라서 이게 안 되거든요. 드는 거하고 이거는 또 다른 원인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 원인은 알 수 없음입니다. 다운 증후군 유전 아니냐 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21번 염색체의 문제라던데요. 막 이렇게 하는데 비분리 현상, 감수분연의 비분리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면요. 보인자,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운 증후군이나 이런 지적장애에 영향을 주는 거는요. 오히려 산모의 나이입니다. 산모의 나이가 40세 이상이면 고위험군 되죠. 그래서 고위험군 되면 2차 기형아 검사를 이렇게 더 상세하게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지 염색체 상의 문제는 없는데 분명히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한 개가 비분리 돼가지고 3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1번이 3염색체 돼서 온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많아요. 오히려 유전은 뭐가 있어요? 생맹, 탈모, 색깔, 얼굴 색깔 이런 거는 다 유전입니다. 근데 다운 증후군은 유전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많다고 하니까 다 이제 지적장애 유전이지 않느냐 이라는데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원인을 잘못 알면은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오해가 풀려야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제 주는 자폐성 장애하고 이쪽일 건데 지능은 70 이상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고기능 자폐도 있어요. 지능 70 이상인데 때로는 그 어린이집 다닐 때나 이때 친구들하고 잘 못 놀긴 하는데 얘는 천재 아니에요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숫자도 더 잘하는 것 같고 글자도 잘 아는 것 같고 와 천재 아닌가. 단순 계산 너무 잘해요. 1학년 들어갔는데 딴 애들은 맞춤법 틀리고 있는데 얘는 맞춤법도 하나도 안 틀려. 근데 3학년 싹 가다 보면요 힘들어집니다.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걸 엄청 어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요 이게 제가 이제 의료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보시면요 사회적 의사소통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능은 좋을 때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서번트 증후군, 우리 뭐 고기능, 아스퍼거 다 자폐성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사회성 엄청 커요 이게. 때로는 자폐성 장애인데 말 잘하는 것 같아 되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말도 빠르기도 하고 막 고급진 언어도 막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는 뭐 어떻게 했는데 한데 다 가버려. 이게 얘는 대화가 아니고요. 자기 확인이에요. 이게 의사소통이 아니라 자기 언어예요. 제가 다운5 말고 또 자폐장애 전화 온 애들 있거든요. 전화 오면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어디에요? 내 차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동선아 니 어디고 하면 떼 끊어버려. 자기는 이제 어디에 말하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전화하고 있어요. 저한테 그 말을 다 어쩌다 좀 길게 들으면 네 툭 끊어버립니다. 이게 말도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이 의사소통이 왜 그럴까요? 사회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폐성 장애는요. 지적장애는 18세까지 봅니다. 18세 때 지적장애 받는 경우 많아요. 왜? 군대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18세 이후에는 발달장애 안 해주거든요. 자폐성 장애는 원래는 5세예요. 기준이 5세입니다.
5세인데 그 뒤에 받기도 해요. 본래 5세 때 자폐성 장애인데 너는 그냥 뒤에 받은 거예요. 그때 원래 자폐성 장애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유치원 이야기했잖아요. 지적장애 애들은 그냥 그때는 아직 진단을 받지 않고 있을 수가 있는데 자폐성 장애는 솔직히 알아요. 최근에 막 유튜브에 2세 아이 자폐증 증상 저희 동기들이 막 가져옵니다. 형님 우리 애가 지금 이런데 막 바퀴 돌리고 있고 색깔별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고 불러도 별 대답도 안 하고 가다가 갑자기 뭐 땅 안 뜨면은 뭐 다른 거 가지고 놀다가 하늘 보고 좀 멍하니 있더라. 우리 애 자폐 아이가 이랍니다. 야, 아니는 특수교사가 왜 그러노 하니까 형님 내가 초등이지 유아는 아니다 이가 막 이랍니다. 그래. 아 맞네 해가지고 저는 이제 ABA 하면서 유아를 많이 보니까 해가지고 다른 거 제가 물어봐요. 놀이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아니다. 내가 뭐 그건 아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느리다고 이야기했죠. 자폐성 장애는 느림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어릴 때의 감각을 그대로 가져가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러니까 바퀴는 다 돌려요 원래. 모든 아이 다 돌립니다. 색깔별로 다 합니다. 자동차 처음부터 이렇게 부릉 안 해요. 돌리는 거 좋아하고 다 해요. 2세를 지나가면서 3세까지 돕니다 이렇게. 근데 3세 지나가면서 주변에 탐색하는 게 많아지고 자기 관심보다는 다른 관심도 이제 넘어가요. 자기 고집은 있죠. 그러니까 친구끼리 장난감이 싸우기 시작하죠 이제. 그때부터. 이게 다른 데 내 거라는 개념 그리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선생님이 말하면 친구가 바로 앉아있으면 나도 앉아야 되는 장 앉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상호작용이 낮고요. 지극히 제한적인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돌리는 게 좋으면은 다른 쪽으로 확장이 돼야 되는데 성인까지 가져와요. 그걸. 어릴 때는 문제가 없죠. 성인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성인이 돼도 계속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에서 막 왜? 그러니까 이랍니다. 아, 좀 놔둬봐라, 걔한테. 나 이게 좋다. 놔둬라. 그러니까 왜? 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또 문을 내가 닫았다고 화를 내버립니다. 자기가 닫아야 되는데 내가 닫았다고 화를 내버려요. 신발을 신었는데 벗었다 신고 이러합니다. 또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게 루틴 강박 그리고 특정한 우리는 이걸 보면은 아 이제 노래 부르면 되겠다 하는데 여기 오가 막 좋아하거든요. 보면서 이거 좋아합니다. 이걸 특정한 감각이나 미세한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한적인 부분들을. 그래서 이게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3세쯤 되면 솔직히 알고요. 5세 되면 더 확실해집니다. 3세까지 나타나는 거는 지능이 70 이하인 저기능, 기능이 좀 낮은 자폐성 장애는 바로 알고요. 근데 고기능 자폐성 장애 애들은 그 이후에 좀 알기도 한다라는 거.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향어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거 보면 사과 줄까 배 줄까 배 줄까 배 줄까 사과 줄까 사과 줄까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반향어 한다 해가지고 뭐 말할 거라고 사과 줄까 배 줄까 하면 사과 줄까 말해라 하면요 절대 안 합니다. 그 잘못하면요 그 반향어 더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거. 절대 그렇게 중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이 왜 나오는지. 반향하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는 감각적인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시키고 있죠. 그 말은 뭘까요? 즐거움을 올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맞을까요?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 하나하나 보이는 것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치원 갔더니 이제 뭐 다른 친구랑 상호작용 잘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해요. 혼자 놀라고 해요. 따로 안 놀아요. 왜 그럴까요? 뻔하죠. 혼자 노는 게 더 재밌으니까. 다른 것보다 혼자 노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얘들은 자기들끼리 노는데요. 친구하고 노는 게 재밌으니까. 얘는 혼자 하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하면 친구하고 노는 재미를 알아야 되는데 상호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상호작용은 그러면 놀아라 한다고 놀아지는 걸까요? 안 놀아져요. 그럼 어디부터 가야 되느냐? 발달하고 행동하고 같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니 걔한타 이렇게 이 될까요 중재가? 안 됩니다. 왜? 행동 플러스 그거는 심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안 돼요. 걔한테 놔둬라 딱 놔둬라 일단 건드기만 말해 놔둬라 안 돼요 이래가지고 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청 흥분이 올라와요. 각성 올라오고요. 흥분해버리고 잘못하면 자해해버립니다. 왜 그럴까? 이게 그리 그래? 그리 그래요. 그리 그렇습니다. 그건 뒤에 이제 심리가 나오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폐성 장애의 원인도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 뭐 냉장고 엄마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냉담하게 키우면은 이렇게 아이가 상호작용 없는 이런 걸로 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반응성 애착 장애예요. 그거는 예, 그 유사 자폐. 근데 애착이 형성되면 그냥 없어집니다. 이 아마 오은영 박사님 거기 나왔을 거예요. 금쪽에도 나왔을 건데 그거 다릅니다. 자폐성 장애는 아직까지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원인을 알고 있는 뇌병변 장애는 줄어들었지만은 자폐성 장애는 알 수 없으니까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있었으면은 어떠한 예방이라도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보면 되고요. 지적 장애하고 자폐성 장애가 제가 약물을 가져온 거는요. 약물을 왜 먹느냐라고 하면은 정신과적으로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지적 장애 같은 경우에는 한 40%입니다. 근데 자폐성 장애는 60% 이상이에요. 그러면 정신과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면은 자폐성 장애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 뒤에도 나오지만은 ADHD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하셔야 돼요. ADHD에 의해서 착석이 안 되는 건지 자폐성 장애이기 때문에 착석이 안 되는 건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ADHD 뭐 장애를 원인으로 해버리는데요. 자폐성 장애 착석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앉아 있는 애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왜 많이 안 앉아 있느냐? 60%가 ADH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원인은 뭐예요? ADHD가 원인인 것이지 자폐성 장애가 원인은 아니에요. 근데 자폐들 못 앉잖아요, 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원인 따라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많이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YTN 뉴스를 보니까 뭐 ADHD 이야기 지금 품귀 영상 이 뉴스를 봤어요. 메디키네티드 캡슐하고 콘서타 처방정. 이게 ADHD 신경 제 약이거든요. 이게 지금 품귀 영상이랍니다. 근데 이거는 아이들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서울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소문나 있거든요. ADHD를 잡아주는 것이 약간 집중력, 각성제예요. 각성제.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근데 이 약 잘못 먹으면 안 돼요. 원인 알자고 했죠. 얘가 정말 부주의고 ADHD가 원인인데 집중을 올리기 위한 각성이 필요하다면 그 약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약은 항상 효과와 부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부작용은 얘는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통영에 특수학교가 있는데 자폐성 장애 아이가 1학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양산에 있는 이제 대학병원 가서 처방을 받았는데 제가 그 아이를 관찰하고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님 얘는 절대 메디키넷을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메디키넷을 처방받아 온 겁니다. 메디키넷을 했는데 애가 너무 이제 본래는 연습됐던 애가 소변 실수도 하고 이제 화장실도 안 가고 착석이 더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약 용량이 작은가 봐요. 용량을 올려버렸어요. 땡땡 바로 틀렸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이 관찰한 저희가 그래도 원인을 아니까 왜냐하면 얘가 불안도가 되게 높아요. 자폐성 장애가 또 불안도가 되게 높습니다. 아까 제가 강박 이야기했죠. 강박. 불안 때문에 그래요. 루틴 왜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얘 불안을 감수해서라도 해볼래? 자극 행동하는 애들 있죠. 손가락 흔들거나 하느냐. 뭐 이때는 자해하기도 하고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 다 보면은 불안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뺑뺑 도는 행동, 부부 뛰는 행동. 그 불안도는 약간 또 심리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아무튼 불안도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아이인데 메디키넷이 부작용이 불안을 올려요. 불안을. 손떨림. 그런데 메디키넷의 용량을 더 올렸다? 얘가 어찌 될까? 안 돼. 일시적으로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인 따라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그 이유거든요. 약도 원인 따라서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행동도 원인 따라서 제대로 봐야 우리가 제대로 된 중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안 되면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아이는 그냥 약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서 지금 착석 잘해요. 아빌리파이정이라고 항정신성 약물이 있거든요. 약물도 6가지 유형으로 나뉘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부주의 60% 과잉 행동 다 가지고 있고요. 강박 행동 이렇게 강박 사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 짜증. 이런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제 심리적인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지적 장애 아이들도 안 되기도 합니다.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자폐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 자폐성 장애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중재 갔을 때 자폐성 장애가 제일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일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 마지막 이제 정생동 장애까지 하고 나서 잠시 계속할까요? 쉬었다 해버릴까요? 계속해서 빨리 맞춰주는 게 더 좋겠죠. 일요일이니까. 일단은 정생동 장애가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우울증 양극성, 이게 기분 조절이 되지 않거나 안 그러면 우울한 증상을 보이거나 그게 아니면 분리 불안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진주에 있는 어떤 뭐 중학교에서도 학교에 가는 걸 극도로 무서워하고 옛날 우리 선택적 한목증 해가지고 약간은 다른 공포증이 있습니다. 분리 불안도 하나의 공포증이거든요. 그리고 ADHD가 이제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가행 행동 장애라고 해서 ADHD가 가장 많고요. 최근에 많이 보이는 게 적대적 반항 장애하고 품행 장애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개 차이가 뭐예요? 적대적 반항 장애는요 그렇게 엄청 공격적이진 않아요. 반항이 심하지. 반항 장애에서 좀 심해지면 적대적 반항 장애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품행 장애로 가면요. 품행 장애는 첫 단계는 뭐냐면은 그 기물이나 다른 거에 대한 약간은 조금 흐트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물에 대한 이 부분이 좀 나타나고요. 마지막에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이렇게 많이 좀 나타납니다. 품행 장애는 약간 공격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싸웠다, 선생님한테 오히려 때렸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품행 장애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15세 이전에 받을 수 있어요. 15세 이전에 ADHD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틱 장애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요새 많아요. 그것도 불안 장애입니다. 말했지만은 틱 할 때 운동 틱도 있고 음성 틱도 있거든요. 왜? 안 그러면 언어로 하네. 봐봐. 이 언어 수준 따라 좀 다르긴 해요. 그 움직임을 계속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다가 툭 이렇게 치는 애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불수의적인 경우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게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거는 불수의적이에요. ADHD 대학은 뭐라고 했어요? 40분이 4시간이라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도 이 4시간이 40분 되지 않아요. 자,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애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 와가지고 우울증까지 진단까지 받아버렸어요. 옛날 친구가 왔어. 야, 요새 막 우울증 걸렸다며. 그 오늘 내하고 옛날에 뭐 우리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드라이브 하고 하자. 그 집에 갈 때 내일부터 신나게 사는 거다. 될까요? 그럼 우울증이라는 진단이 안 내려져요. 그냥 요새 기분 안 좋은 사람, 요새 약간 우울한 사람이지 우울증은 아니에요. 우울증까지 돼버리면요 그냥 해서 잘 안 됩니다.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호르몬적으로나 기질적으로나 이게 만성적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있을까요? 정신과적인 부분, 의료적인 부분하고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면 ADHD나 이런 아이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노력을 해서 40분까지 앉는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 발달과 행동에 대한 노력, 중재들이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한테 4시간일 수 있는 걸 2시간으로 만들어주는 노력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얘한테 4시간이 될 수 있는 그 한계를 극복해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게 뭐다? 의료적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진단을 받으면 F 코드가 이제 정신과적 질환이거든요. 그럼 그거 받아버리면은 지적장애입니다. 자폐성 장애입니다. ADHD입니다. 어머니 약 복용하실 거예요? 바로 물어봅니다.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이 말 안 물어봐요. ADHD면 물어보고요. 틱장애면 물어봅니다. 한 번씩. 그냥 뭐 행동 중재나 인지 행동 뭐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뭐 정서 치유를 해볼까요? 할 때도 있고요. 좀 심하면은 복용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바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봤을 때 아무튼 틱장애도 그렇더라고요. 틱장애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 한 겁니다. 조용히 해라니까 더 불안해. 더 소리 질러요. 그렇게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소리 지르는 얘가 또 문제 일으키는 것 같아. 그게 아닌데. 얘는 원인이 그게 아닌데 소리 지른다는 이유로 왜 소리 질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DHD 최근에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그냥 단순 ADHD가 아니라 지적장애에다가 ADHD 수반하거나 안 그러면 자폐성 장애에다가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면요 막 화가 이까지 나게 돼요. 이까지 나게 합니다. 와 근데 울산에 어떤 아이 있었는데 2시간 동안 수학 2문제 풀었는데 안 풀고 있는 거예요. 못 풀겠어요. 쌤하고 친구 뭐 하네 이러고 있다가 이제 5분 남아가지고 점심 먹으러 갈 건데 하니까 따르르르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화가 나게 할까? 알아요. 그 지점을 잘 아는 것 같아요.
ADHD가 우리가 상담 많이 하거든요. 위센터 이런 데서. 소용 많이 없을 때 많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상담을 이용해요. 나의 말 들어주는 걸로. 선생님은 나의 재미있는 요소. 이걸로 하지. 그때는 잘하겠다 막 해가지고 약속 정하고 뭐 얻기 위해서만 했다가 돌아가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 제가 오늘 또 이야기하자는 거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데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니까, 제가 이제 중재 다니면서 많이 보게 되는 게,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안 그러면 학령기 이후 중등 고등이 됐을 때 성격 장애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제가 근본적으로 말했던 거, 앞에 부분은 그냥 기존의 주변의 노력으로도 가능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같이 조금만 이해하고 내 하는 방식을 바꾸면은 중재가 가능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 장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알고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제가 가져왔고요. 성격 장애가 예전에 인격 장애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격 장애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정신질환이란 DSM-5에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요. 성격 장애가 뭐냐? 우리 성격 다 있죠. 근데 어릴 때는 성격 장애를 안 해줘요. 왜?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어릴 때하고 내하고 지금 내 성격이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자라오면서 계속 바뀌어요. 나의 기질과 환경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어떻게 돼요? 나의 성격이 고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친구들 만나면 다양한 성격이 있잖아요. 저희 친구도 다양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어느 정도 우리 범위에서 이해가 돼요. 아, 깐깐하네 진짜. 니 또 그리 또 그 말 하나. 우리 안 그랬다 하면서도 그냥 친구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는 정도가 다 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게 나타나는 경우, 이 성격 장애가 잘못 이어지면 뭐가 된다? 정신 장애가 돼요. 아니, 소장님, 우리 발달하고 행동하고 이쪽 가는데 정신 장애를 왜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할 건데요. 18세 이전에 발달에 대한 진단 평가를 받아버리면요, 성인이 되어서 정신 장애에 대한 진단 안 해줘요. 근데 정신 장애 진단은 성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찌 볼 때는 지적 장애도 아니고 자폐성 장애도 아니고 약간은 정신 장애 쪽인 것 같은데 보면은 지적 장애 받아져 있어.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발달센터로 가래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정신장애 유형이라서 그쪽 도움이 필요한데 그쪽은 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 장애인데 그 성격 장애나 안 그러면 정신과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해야 제가 이해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성격 장애는 A군, B군, C군 해가지고 세 가지 유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보시고 나서 혹시나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진단이 극도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나 안 그러면 순수 이거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군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맞추게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해하고 별난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요. 편집성 성격 장애, 조현성 성격 장애, 조현형 성격 장애입니다. 자동차 주차하는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차를 하는지 한번 잘 맞춰보시면 돼요. 편집성 성격 장애가 있어요. 편집성. 어떤 사람이냐? 이 사진을 제가 뭐 잘 가져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은 밖에 보고 있죠. 그리고 외출하고 있는데 또 누구 만나려고? 응? 어떤 남자 만나러 가는 거지? 이게 편집성은 뭐냐면요. 일단 의심이에요. 의심, 불안. 약간 이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처증, 의부증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나는 지나가고 있는데 저 동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말이 끝났어요. 저 봐라, 또 내 욕했지? 내 욕했지? 분명히 내 욕했다. 내 오니까 말 안 한다 이가. 다음에 한 번 더 걸려봐라. 딱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의심하고 주변에 대해서 약간은 나에 대해서 뭐 공격이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올해 제가 3, 4월에 학교를 갔는데 이런 증상 보이는 아이들이 많아요. 지적장애라고 하는 애도 있었고요. 자폐성 장애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뒤에가 이야기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혹시 주차를 한다면 어떤 주차가 될까요? 몇 번? 8번? 8번, 8번. 아닌데 나왔습니다. 네, 답 나왔습니다. 1번입니다. 1번.
다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못 나가게 막고 있지. 이 다른 이유로 이렇게 세웠을 수도 있는데 나를 막고 있지. 어떻게 하고 있지?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의심해요. 특징을 의심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편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시간상 빨리 좀 넘어가 볼게요. 조현성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조현이라고 하면 옛날에 정신분열 쪽입니다. 근데 지금 조현이라고 하는데 조현 성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는 거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하고 오해받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 있으면 하고, 그래서 혼자 집에서 하는 작업이나 이런 건 되게 잘해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는 절대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려고 하는 순간 그 자체가 싫어요. 그냥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상호작용 자체를 싫어한다고. 그래서 이게 조현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다 거부해버려요. 그런 많은 데 가버리면 혼란이 와버립니다. 어디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10번. 다른 사람 같이 있으려고 안 합니다. 혼자 나와 있으려고 해요. 혼자만 나와 있으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조현형입니다. 조현이 완전 다르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별나죠. 기이하고 정말 별나죠. 별나고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나는 외계인 봤다. 아침에 와서 외계인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관심 받기 위해서 봤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외계인을 봤다고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현형은 잘못하면 조현병으로 가버립니다. 조현병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게 사실이 맞냐 안 맞냐를 의심하고 있으면은 아직까지 조현형이고요. 그래서 약간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뭐 이렇게 해야 뭐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로 그는 사고까지 가버리면요. 조현병이 돼버립니다. 사고는 뭐냐면요. 실제로 내 생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해요? 망상. 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까지 나오면은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까지 하고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이거 어디 같아요? 나는 차 안 타냐? 우주선 타고 다니지. 내가 왜 차를 타고 다니냐? 예. 그래서 기하고 별난.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실제 이 주차도 있는데 내가 그리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제가 아까 이야기해서 한번 끊자면요. A군을 끊자면은 최근에 갔을 때 어떤 애가 있었냐라고 하면은 어떤 특수학교에 갔는데 자폐성장애였습니다. 진단은. 그런데 여자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엄청 화를 내요. 이게 그 있어요. 여자가 어디에 교단을. 옛날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집에 가다가 이제 그날이면 예를 들면 강복절이다 무슨 날이다 있잖아요. 태극기 안 걸렸으면 그 욕하고 가요. 어찌 욕을 안 하고 있는데 일본 거 왜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해버리고 꽂혀버리고, 근데 그게 약간의 망상까지 올라와 버리면은 이런 우리가 단순 지적장애 자폐성 일 안 한다고 했죠. 이런 부분들까지 보일 때는요. 단순히 행동적으로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행동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은 자기만의 이유입니다. 자기만의 이유. 이럴 때는 행동 중재하고 발달하고 심리적인 요인이 같이 가줘야 돼요. 그냥 노력합시다. 선생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동이 일어나면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근데 원인을 알면 이런 부분까지 다 보인다고 하면 그 안에서 바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신기하게 또 양산에 있는 또 다른 학교를 갔는데 비슷한 아이가 있어요. 자기한테 예를 들어서 먹기 싫은 음식이 나오면요. 왜 내보고 똥 먹으라고 해요? 이게 똥이잖아요. 선생님 내가 똥 먹이려고 해요? 막 이렇게 합니다. 친구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친구한테 막 부딪히면 난리 나고요. 그리고 막 본인이 막 그 있어요. 본인의 그 해가지고 약간 나는 혁명가다 이러고 다니거든요. 자기 혁명가래요. 혁명가. 네 장래희망이 뭔데 하니까 혁명가 딱 찍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믿고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선생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많이 보인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B군 같은 경우에는 극적이고 감정적이면 변덕스럽다는 겁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 연극성, 자기애성, 경계성.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15세 이전에 품행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품행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과거를 가다 보니까 ADHD를 가지고 있어요. ADHD를 가졌는데 반사회성 간다는 게 아니고요. 이걸 가졌을 경우에는 거의 100% ADHD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기에 이런 더 이제 좀 다른 성격으로 굳어지기 전에 어느 정도의 의료적으로나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가면 정말 감정이나 죄책감, 두려움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죠.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제가 뉴스에 봤을 때 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자인데 청중가 흉기 들고 이제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못 봤지만은 저희 뭐 봤을 때는 약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A군하고 B군의 중간에 겹쳐 있는 상태인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흉기 가지고 그때 교장선생도 다치고 누구도 다치고 이랬던 사건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요. 너 잘못했지 하면 그 자체를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디 있을까요? 시간상 빨리 하면은 6번. 다른 차가 나게 안 봐줍니다. 그냥 무조건 트러블이 일어나야 돼요. 너 왜 트러블 일으켜? 학교에 가면 왜 트러블 일으켜 하잖아요. 조용히 있으면요. 그걸 못 참아요.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든. 어떤 계기가 됐든 만들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막고 있어야 돼요. 지나가다가 난 이 상태보다는 팍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이 더 나아요. 내한테는.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반사회성보다 더 어려운 게 경계성입니다. 이거 아마 왜냐하면 반사회성은 바로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뭐 숨겨져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경계성이 뭐냐면은 여기 나오죠. 자기야 최고야 너무 사랑해.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해? 지금보다 나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당장 선택해. 친구야 나야.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해요. 아까 제가 의처증은 A군의 이제 편집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데이터 폭력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첫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막 이야기 받아주니까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런 의사 선생님 만난 저는 정말 행운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날 갔는데 자기 마음이 좀 안 들어. 이런 돌팔이. 돌팔이 왜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게 극적으로 나타나요. 이 남자하고 이 사랑, 여자하고 사랑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조금만 의심스럽게 해버리면은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죽이고 가든지 나 뛰어내려 버릴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요. 제가 왼쪽에 왜 저 놀이공원을 가져왔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심리를 이야기한 그 내용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 놀이공원에 엄마랑 갔는데 엄마가 나를 두고 가버렸어요. 얘는 울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후회가 돼가지고 다시 왔어요. 엄마를 만났어요. 얘는 엄마를 안아가지고 막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하면서 엄마 어디 갔었어? 엄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이의 심정. 이 아이의 심정이 뭐냐면요. 엄마는 다시 왔기 때문에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붙어 있어야 하는 애착이 되는 엄마이면서 또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버리지 못하게 하려면 나는 어떠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동의 선택이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울산에 갔을 때 어떤 여학생이 학급에서 계속 문제가 있나니까 그냥 발달은 되게 좋은데 학급으로 특수학교 보내버린 거예요. 거기서 얘를 만났는데 처음에 상담하는데 고개를 절대 안 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 선생님 자기가 예쁜 여자 선생님 되게 좋아해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또 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갔다가 3개월 입원을 하고 오는데 아버지하고 휴게소에 이제 간 거예요. 휴게소에 갔는데 아빠랑 밥 먹으니까 너무 좋다 오랜만에. 아빠 맛있는 거 사와야 돼 하고 했습니다. 아빠가 밥을 딱 들고 왔어요. 그럼 내보고 이거 먹고 죽으라고? 응? 그날 막 시판 던지고 난리 났어요 휴게소에서. 그리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자폐성장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상담을 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완전히 성격으로 굳어지기 전에 우리가 좀 보자는 겁니다. 그 보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 이게 성격으로 간다는 것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미리 좀 이해하고 조심하고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으로 보는 겁니다. 뭐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5번입니다. 약간의 가로막고 못 가게 하는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완전히 막아버리는 건 아닌데 연인 관계가 되더라도 너 바로 못 나가.
박아버리고 어떠한 경계선은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 연극성 성격 장애, 관종. 예. 인스타 보면 뭐든 쇼윈도 같이 내가 제일 잘 살고 내가 제일 멋지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뭐 때문에? 사치가 심해요. 나는 뭔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누가 샤넬백을 가지고 있어서 관심을 받았다면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극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뭔가가 더 좋은 거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관종이랬잖아요. 다 나를 보고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되길 더 바랄 거야. 라고 해서 때로는 이제 뭐 연예인 분들도 힘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잘 맞추시네요. 집에 보면 나는 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디 내가 주차장에 차를 세워? 나는 주차장이 아니라 내가 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다 나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봐야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있어요. 제가 서울에 갈 때 다른 성인 발달장애 분 봤을 때 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근데 다행히 진짜 비싼 게 아니라 화려하기만 하면 돼서 다행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의 성, 나르시즘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뭔가 제일 예쁘고 약간 연극성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타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 자기 잘난 맛에 약간 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일까요? 비슷한데 2번입니다. 나는 화려하고 큰 차를 타고 다닌다. 관심을 꼭 받는 거 아닌데 그냥 내 자신의 자존감인 거예요. 나르시시즘 보면요. 자기의 성은 있는데 주변에 인정 안 받아도 돼요. 내가 이거 보고 받으면 돼요. 조금은 달라요. 누구한테 받아서 꼭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라는 거고 그리고 좀 많은 것이 이제 이 부분인데 불안하고 겁이 많다라고 해서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자면 회피성이 있어요. 회피성이 있는데 아까 조연성하고 좀 비슷할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안 있으려고 하고 근데 조금 달라요. 자, 뭔가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은 회피성 같은 게 조연성과 다른 이유가 조연성은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 자체가 싫어. 나는 그냥 내 혼자 나 또 좀 건드지 마. 난 내 혼자가 좋아. 이거고 회피성은 뭐냐면은 내 가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내 또 소개팅 나가 또 말하면 또 실패할 것 같은데. 또 자일 것 같은데. 내 나가가 또 발표하면 또 못 해가지고 또 내보고 사람들 또 비난할 건데.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은데 그런 비난 받고 싶은 거에 대한 두려움, 불안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조연성은 안 할래고 마 이거고요. 이거는 하고 싶은데 그런 비난이 두려워가지고 그 불안 때문에 그 사람하고 같이 있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동차가 어떤 것이냐? 9번입니다. 가운데 못 세우고 저 구석에 딱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안하고요, 또 행동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하고 그 성인이든 자폐성 장애 분들이 불안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 보면은 계속 구석에 들어가려고 해요. 계속 구석에 들어가려고 숨으려고 하고요.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실 거예요. 아마 자기 대변 누면은 괜히 이제는 대변 누면 안 되는 데란 거 알면은 행동이 달라져요. 저 구석에 있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보면은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뭐자 냄새 나는데 하니까 똥 놓지. 약간 배변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자기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은 구석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러면 뭔가 모멘텀이 있고 루틴이 있고 구석이 있으면은 불안도가 줄어들겠지? 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자폐성 장애가 보이는 분들에 대한 구조화가 있어요. 이렇게 배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어떤 걸 보여줬을 때 시각적으로 보여줬을 때 이런 가림막 있고 어떤 도구를 했을 때 불안감이 줄어들면 행동이 나아집니다. 그 불안감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 루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루틴으로 인해 가지고 불안감이 해소가 되니까 이 해소가 되기 위한 작업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은 소리 지르거나 갑자기 뛰거나 이 행동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불안 장애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강박성 성격 장애 많아요. 뭔가 철두철미해야 되고 딱 발라야 되고 손도 막 씻으면서 깨끗한데 또 한 번 더 씻고 옷도 에리도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나온 게 있어요. 통계가 강박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 오히려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자기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은 답답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 한 개 드릴게요. 이는 성격하고요. 제가 왜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이 그냥 불안을 좀 해소해야 되고 불안이잖아요. 별나고 기하면 그에 대한 이제 부분들 잘못된 생각이 나면은 미리 이걸 좀 바로 잡아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강박성 성격 장애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MBTI 하면 어떤 형태를 보이면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박 장애가 되면 어떻게 될까? 다릅니다.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보이는 것이 자폐성 장애 아이들 중에서 손을 개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손을 개울 수 있어요. 괜찮다 하는데 쉬는 시간만 되면 손 씻습니다. 이게 손 씻으려고 용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따가 띵 하면 드르르 갑니다. 그때 막으면 큰일 나요. 때리고 갑니다. 자기는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됩니다. 손 한 번 씻고 나서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닦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 조현도 그렇고요. 불안도 그렇고 강박도 그렇고요. 더 이제 장애까지 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고 또 만약에 이게 장애로 됐을 때는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강박성은 솔직히 자기가 좀 다른 쪽으로 하면 조금 변화가 되긴 해요. 근데 아까 손 많이 내가 깨끗해야 되고 해가지고 손을 씻는 경우에는요. 내 손이 깨끗해야 된다, 잘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내 손에 세균 일이 많아. 코로나 걸리고 나서 내 세균 계속 있는 것 같아. 세균 없어요. 실제는 없어요. 제 말은 실제 없는데 그런 없는 사고가 나타나요. 없는 사고가 나타나고 그러면 사고는 사고에서 끝나지 않아요. 사고가 나타나면은 사고에 대한 강박 사고에 의한 강박 행동을 해야 돼요. 손 씻는 이유는요. 이건다고 세균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이 행동을 안 하면은 이 강박 사고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에피소드라고 해요. 타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계속 손 씻는 거예요. 계속 손 씻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면은 자기가 해야 될 거 다 해야 불안이 없어집니다. 자폐성 장애 해야 없어져요. 그리고 아까 이거 해야 없어집니다. 들어올 때 누르고 들어와야 되면요. 그거 해야 없어져요. 그걸 못하게 하면요. 계속 불안해가지고요. 이게 좀 심해지면은 자기의 다른 생각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장애의 특성은 저는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게 자폐성 장애의 특성일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거. 조현도 똑같습니다. 그냥 아까 말했듯이 그냥 별나게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정말로 내가 그렇다라고 나는 외계인 만났어. 나는 화성인이야. 나는 지구인이 아니야. 이 지구인들 나한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나는 화성인인 겁니다. 실제는 아니죠. 그건 자기는 맞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행동을 실행을 해버립니다. 장애가 돼버립니다. 실행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아까부터 많이 나왔던 8번이 이겁니다. 아까부터 8번이 많이 나왔던데 오와 열. 예, 군대 갔다 오면 알죠. 오와 열. 딱 맞춰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존성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혼자서 스스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옛날에 마마보이 같은 경우에 많아요. 생각보다 은근히 많아요. 예전에 복지 그 단체에 있을 때 봉사활동을 받는 걸 있었는데 고등학생인데 봉사활동 하는데 부모님이 다 전화 와요. 심지어 청소하는데 부모님이 따라오신 거예요. 애가 청소를 잘 못하니까 부모님 해주시는 겁니다. 야, 니 잘하면서 왜 이러는? 빨리 해봐라 이렇게. 자, 어이구 그렇지 하면서 와가지고 그때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의존성도 많고 그럼 어떻게 돼 있을까요? 나란히 붙어 있어야 되겠죠. 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 4번도 있습니다. 4번. 4번이 뭐냐면요. 수동 공격성 성격 장애랍니다. 대놓고 공격 안 해요. 이렇게 하면은 탁 너 냈다 뭘 했지 딱 차 2대 못 세우기나 이랬기다. 이겁니다. 이게 업무할 때 일부러 털려버리고 그러면 당신 이제 막 진짜 그렇겠지 하면서 일부러 이런 상태 공격적인 근데 대놓고는 안 하고 수동적으로 하는 성격 장애라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조금의 요소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성격으로 굳혀지면은 때로는 좀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장애까지 가버리면은 너무 힘들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찌 보면 어릴 때 조금 기질적인 영향도 있고요. 이게 환경적인 영향이 있어요. 기질의 환경이 모든 걸 다 바꿔버리진 않겠지만은 환경과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최대한 아까 뭐 품행이나 ADHD는 가지되 반사회성 가지 않도록
그리고 불안을 가지고 극단적인 생각은 하되 나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그런 행동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는 분명히 의료적인 상담하고 무조건 같이 가야 됩니다. 최근에는 소아정신과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하나,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학교도 부모님도 이제 그렇게 외면하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이런 의료적인 거 해라고 하면 우리 애 뭘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머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소장님 어디 가면 좋을까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로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가져온 그겁니다. 이게 오늘 주제죠.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그 행동만 보지 말고 행동에만 너무 집중해요. 꼬리 지르는 행동, 침 뱉는 행동, 때리는 행동. 그게 아니라 장애도 있어요. 때로는 지연일 수 있는데 자폐성장의 특성이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심리지만은 이걸 성격으로 봐요. 루틴이나 때로는 순진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의 성격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의 보존하고 이해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 이해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이해적인 면에서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심리 정서와 이게 관련된 행동이라면은 심리 정서적으로 같이 풀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볼 때 뒤에 잠시만 소개하는 건 뭐냐면요. 행동을 하는 이유는 4가지밖에 없거든요. 많게는 5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관심. 관심 받으려고 해요. 2번째, 하기 싫어서. 3번째, 내 좋아하는 거 안 준다고. 안 그러면 내 좋아하는 거 하고 있는데 가져갔다고. 그리고 한 개가 뭐냐면 자극 행동이에요. 자폐성장애들 자극 행동, 뺑뺑 돌고 자극하고 이거 물고 이러한 행동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아닐 때는 여기서 말하는 심리 정서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아플 때. 근데 이게 왜 나타날까요? 왜 이분들한테 이런 걸 우리가 계속 관찰하고 추정하고 해야 될까요? 근본적으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요. 성인 자폐성장애 있었는데요. 100kg에 하얘요. 우리가 뭐 미백의 남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되게 좋아했어요. 선생님들이 맞고 싶어요. 성인인데요. 성인 기간이 있을 때. 그래서 그걸 맡았는데 소장님, 그때는 교감쌤이었거든요. 제가요. 교감쌤 얘가 4월부터 비가 오는데 눈물을 흘리더라. 아, 감정을 잘 못했는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뭐 이렇게 했었는데 6월, 7월 되니까 눈물 흘리면서 다리를 때린다는 겁니다. 근데 7월 말이 되니까 다리를 너무 많이 때리고 여기가 시분이 멍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책상이 이제 큰 거야. 여기 막아주려고 이렇게 다리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책상을 그 때리더니 책상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다 해봤죠. 관심을 줘보기도 하고 안 그러면은 네 편하게 쉬어봐라 하고 안정실에 보내기도 하고 하기 싫으니까 수업 바꿔줘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차 타고 모닝 타고 이렇게 돌다가 모닝이 뒤집어질 뻔했어요. 예. 차가 너무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데 맞죠? 그래서 제가 강공서 차는 무조건 큰 차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님 얘 데리고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고 했어요. 형이 가니까 어머님이 선생님 교감선생님 우리 애가 최근에 중이염이 왔다네요. 중이염이었어요. 제가 중이염을 가지고 있거든요. 크게 아파서 치료한 이후로 중이염이 자주 오는데 막 울려요 머리가. 엄청 불편해요. 우리가 감기 심하게 걸리면 다 막혔을 때 울리는 그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불편합니다. 뭔가 안 울리고 공허하게 들리고. 야, 님, 그 귀가 좀 그러면 좀 이야기를 하지. 이야기하지. 아프나? 아프나? 안 아프나? 안 아프나? 이 뭘까요? 말 잘하죠.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아이의 특성, 이 발달 장애인의 특성, 안 그러면은 뭐 다른 발달 지연을 보이는 이분들의 특성, 이걸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관찰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행동, 도전행동 이야기했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아닌데 도전행동은 나 불편해, 나 아파, 나한테도 관심 좀 가져줘, 나 지금 이상해 속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표현을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때리는 게 네가 여기 안 좋아서 그렇구나. 약을 오히려 행동 줄이려고 다른 약을 먹었는데 그게 배 아픔을 더 유도하는 거였구나. 이 약은 오히려 줄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찰하는 거.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자면 제 책에 뭔 이야기 했어요? 가면은 선생님하고 중재 전략 알려주는 게 아니고 얘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소통이 안 되는지, 어느 수준은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반의 환경은 어떤지
이런 걸 다 보고 나서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원인을 알면요, 그 아이 요 중이염 수술하고 나서 엄청 좋아졌어요. 안 때려요 그 뒤로. 그런데 다른 거 다 해봤죠. 관심도 가져보고 다른 거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원인을 아니까 병원에서 그냥 중이염 수술이 끝났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하는 걸 결국에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본인의 아픔이나 본인의 불편함이나 본인의 관심적인 요소나 본인의 욕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우리는 어떤 언어인지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아는 것이 이해를 한다는 거고, 이해를 하면 이 행동에 대한 단순히 행동을 보는 오해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재 전략은 이해를 하는 동시에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굳이 뭐 어벤져스 같은 뭐 중재 전략이 날라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토르의 망치같이 날라오지 않습니다. 절대.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는 것만 약간 바꾸면 돼요. 이거 원인을 알고 나면은 결국에 그걸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심, 접근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파악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저희 ABA에서 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관찰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도 가능해요. 이게 계속 하기 싫어서 그렇잖아. 관심 좀 가져줘라. 아, 휴대폰 그래 하면 안 되는데. 그때 이제 중재 전략들은 제가 알려줄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의 틀이 있는 거는 이에 대한 중재 전략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의도하지 않은 행동인지 의도한 행동인지, 이게 아까 제가 말했죠. 심리나 ADHD는 의도한 게 아닙니다.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지막으로 이야기드리자면 내변변 장애인 분이 있었는데 그 서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서는 연습을 하자 해가지고 어느 순간 이게 보행기 잡고 섰어요.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와, 동철아 섰다, 그렇지, 와 하면서 신무쌤하고 막 너무 좋아한 겁니다. 이렇게 막 좋아하고 나서 자 선김에 한번 걸어보자. 앞으로 한 발자국, 그렇지 하면서 10발자국 간 겁니다. 선생님 그날 너무 기분 좋아 난리 난 거예요. 어머니한테 연락하고 난리 났습니다. 예, 다음 날 학교 안 왔어요. 왜 그렇지? 지쳐 쓰러졌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볼 때 내변변 장애 가진 아이가 이제 섰을 때 심장 박동수가 우리 100m 달리기 한 이후에 심장 박동수를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걷는 게 아직까지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선생님의 마음은 되게 좋았어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걸었어요. 또 아이도 또 관심 받고 싶어 하니까 되게 했는데 그게 오히려 무리가 와가지고 된 겁니다. 우리 대변변 장애 그 서는 거하고 보행 연습할 때는 수치로 많이 해요. 물 속에 들어가면은 일어섰을 때 이 심장 박동수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많이 걸어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행동도 보이긴 하는데 이런 물과 같은 거에 뭔가 될 수 있을까? 걸어갈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게 뭐가 될 수 있을까? 그게 환경이라고 봐요. 때로는 거기 심리나 다른 게 영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요인들을 좀 감쇄시켜 주는 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본인도 의도하지 않은 거잖아요. 심장박동수에 너는 좀 뛰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안 되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너 왜 뛰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경직과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제가 가져왔거든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도 됩니다. 우리가 그 지적 장애하고 자폐성 장애부터 해서 뭐 지체 장애 이 15가지 장애 유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각각 협회나 학회에서 그 기준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의료적으로 들어오면은 ICD 아니면 DSM이라고 해서 이 편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장애인 복지법에 보면 진단에 대한 기준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지적 장애는 발달이라고 보기 때문에 18세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폐성 장애는 5세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내성마비는 원래 2세입니다. 원래 2세예요. 내성마비는 발달의 목적이 아니라 점점 굳어져가는 근육을 더 굳지 않게 만드는 이완이기 때문에 내성마비는 2세고, 그 외에 뭐
안면 장애 같은 경우에는 화상에 의해서 얼굴이 다치는 경우 이건 언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체 인구로 보면은 지체 장애나 청각 장애 이쪽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발달 장애 같은 경우에는 18세까지는 상당히 많은데 그 이후에는 진단을 못 받거든요. 진단을 못 받다 보니까 발달 장애가 예를 들어서 10까지 올라가지 10이 끝인 거예요. 근데 다른 장애는 10에서 20, 30 더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다 다쳐가지고 지체장애 될 수도 있고, 갑자기 귀를 다쳐서 청각장애 될 수도 있고, 머리를 다치면 외상성 뇌손상이 뇌졸중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신장이 성인 돼서 안 좋아지면 또 신장장애로 가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몇 세에 진단 받아야 된다라는 이걸 다 해놨고요.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이거 평가를 다 해서 그 복지 카드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자폐성 장애도 제가 의료적으로는 5세까지라고 했는데 18세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는 18세가 되면 영구 판정받아요. 너는 발달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너는 이제 장애가 확실히 맞아 해서 원래는 주기적으로 장애 진단 다시 하거든요. 너 더 좋아졌을 수도 있잖아. 더 안 좋아졌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발달은 18세 갈 때까지는 3년에서 이 기준으로 재평가를 하는데 18세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발달에 우리도 그렇잖아. 과정이 수능 치는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고등학교까지를 우리도 발달로 보지 대학교는 뭐예요? 너 고등학교까지 수학 능력 시험으로 검증된 걸 가지고 너의 특기를 가지고 이제 발휘를 해봐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는 18세까지고 다른 장애들은 연령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오늘 이 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